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붕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고 약국 진열대에는 약한 알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폐쇄를 선언했고 거리에는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은행은 연달아 파산했고 도시 곳곳에서 폭동과 방화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실업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국가부도 위기가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불리던 나라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전 때문이었을까요? 외세의 침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쯤 떠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그 무모한 말, 그리고 그 말에 기대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기술 인력이 떠난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기업이 철수했을 뿐인데 나라 전체가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남긴 진짜 힘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우라 슈트라우스입니다. 독일 출신 국제법 전문 기자로 15년 동안 아프리카 위기 지역을 취재해왔습니다. 수많은 붕괴와 배신을 봐왔지만 에티오피아에서 목격한 장면만큼 충격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오전 9시 에티오피아 정부는 갑작스러운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모든 한국 기업은 72시간 안에 전원 철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외세 개입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때 아디스아바바 정부 청사 안에서 이 발표를 직접 들었습니다. 정부 대변인의 목소리가 냉랭하게 울려 퍼질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되는군. 아프리카 정치에서 흔히 마주치는 충동적인 결정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공기가 달랐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함이 주변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 분위기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비현실적인 정적과도 같았습니다. 발표 직후 거리에 나가보니 이미 자극적인 문구들이 벽면 곳곳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착취했다. 삼성은 제국의 앞잡이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각본처럼 말입니다. 글씨는 지나치게 정교했고 게시 위치 또한 전략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앞은 이미 수백 명의 시위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짓밟고 삼성 로고가 찍힌 현수막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시위대의 함성은 귀를 때릴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한국은 꺼져라. 이 땅에서 나가라. 목청이 찢어질 듯한 외침은 거의 전쟁터 같은 광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수년간 봐온 시민들과는 분위기도 몸짓도 달랐습니다. 오후 2시쯤 한국 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사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에티오피아와 함께해온 우리로서는 이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 낳아 기른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뱉는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정부의 답변은 너무도 단단했습니다. 협상의 문은 닫혔고 물러설 여지는 없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저녁이 되자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무소마다 봉인 테이프가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한국인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고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기록과 시설이 하루아침에 무력하게 봉쇄되는 모습을 저는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소리치거나 반발하지 않았고 그저 담담하게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낯설고 뭉클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이었다면 기자들 앞에서 소동을 벌였을 텐데 한국인들은 조용했습니다. 밤이 되자 거리 곳곳에서 이상한 축제 같은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몰아냈다며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진짜 기쁨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흥을 내는 듯한 어색한 움직임이 이어졌고 어딘가 불안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또 하나의 아프리카식 정치 드라마가 반복되는구나. 권력 유지를 위해 외국 투자자를 희생시키는 흔한 패턴이라고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렇게 단순한 결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틀 후인 9월 17일, 에티오피아 노조연맹이 한국 기업들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모든 현지 직원 자녀를 한국 대학에 무상 유학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 항공료, 심지어 용돈까지도 한국 기업이 부담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더 황당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급여를 한국 본사 직원 수준으로 맞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평균 임금이 한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데 하루아침에 10배를 올리라는 요구였던 겁니다. 세 번째 요구를 읽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병원과 학교를 즉시 국유화하되 운영비는 계속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유권을 빼앗으면서 책임만 지라는 요구였죠. 네 번째도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의 모든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에티오피아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추가 기술 지원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의 코미디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에티오피아 국민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100억 원씩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한을 들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일 기업이 어디 있으며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강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주대낮에 돈을 내놓으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날 오후 한국 기업 대표단과의 비공개 회의가 열렸고 저는 국제법률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에티오피아 측 인사들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경기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때 삼성 에티오피아 법인장인 김민수 대표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에티오피아와 함께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등을 돌려지는 듯한 허탈함이 느껴졌습니다. 노조위원장 테스파이는 테이블을 세게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떠나라. 우리는 더 이상 착취당하며 살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주먹을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 외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이용해 돈을 벌어왔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라고. 지금 내놓으라는 것도 부족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대표단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키워온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가 보일 법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김민수 대표의 눈빛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원망 대신 안타까움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 요구라며 한국이 에티오피아에서 얻은 이익을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대답은 모두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것은 이익이 아니라 가족이었다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연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에티오피아 대표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다니 사업에서 가족이 어디 있냐며 비아냥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결국 회의는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에티오피아 측은 이미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한 듯했고 한국 측은 깊은 상실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김 대표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슈트라우스 기자, 우리는 진심으로 이 나라를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묘하게 남았습니다. 정말일까? 아니면 단지 외교적인 문구일까 하는 의문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에티오피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식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합리적 요구를 거부했으니 72시간 안에 완전 철수를 명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는 더욱 공격적인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에티오피아 국민을 무시해왔으며 더 이상 그런 오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보며 역시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대표들의 반응이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도 화를 내지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 국민들을 사랑했다.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을 외교적 립서비스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2시간 철수 명령이 내려진 후
저는 한국 기업들의 자료를 검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제 기자로서 철수 과정의 법적 절차와 영향을 살펴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파일들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전혀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대희망병원의 운영 기록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항목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2009년부터 1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진행된 무료 심장 수술이 무려 3만 4천 건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비용을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부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장 수술 한 건의 평균 비용이 5,000달러였으니 총액은 거의 1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투자 규모를 한참 뛰어넘는 숫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록의 정교함이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나이, 수술 방식, 회복 경과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정성스러웠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장기 추적 관리였습니다. 수술 후 환자들의 회복 상태를 10년 넘게 꾸준히 모니터링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한 할머니의 서류를 보니 수술 후 10년 동안 매년 무료 검진을 받았고 필요한 약값까지 삼성의 지원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이 생일마다 케이크를 들고 찾아갔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학교 운영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마다 3,000명이 넘는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한국식 기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98%였고 평균 임금은 에티오피아의 일반 임금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실과 정직, 배려 같은 한국의 정신적 가치들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졸업식 때마다 태극기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다고 맹세하는 의식도 치러졌습니다. 졸업 후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졸업한 지 10년이 지난 학생들까지 취업 상황과 생활 상태를 계속 살피고 어려움이 생기면 돕겠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한 졸업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삼성에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졸업 후 오래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인프라 구축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백 개 마을에 설치한 상수도와 전력시설, 그리고 도로망의 규모는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상수도 시설만 해도 1,200개 마을에 설치되었고 그로 인해 혜택을 받은 주민은 무려 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기를 공급받게 된 마을은 800곳이 넘었고 새로 닦인 도로는 3,000km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설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봉사였습니다. 특히 우물 프로젝트 기록을 보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파준 우물이 7,000개가 넘었고 우물 하나당 평균 비용은 1,000달러였습니다. 총 700만 달러를 투입하고도 얻는 이익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감동적인 건 그 이후의 관리였습니다. 우물을 파주고 끝이 아니라 10년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까지 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 족장이 남긴 감사 편지에는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된 건 한국 형제들 덕분이며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인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업일 리가 없었습니다.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투자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니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방식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자원 개발이나 제조업에만 집중했지만 한국은 교육, 의료, 인프라 모두에 동시에 투자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당장 수익이 없더라도 에티오피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연간 보고서를 찾아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업 부문은 10년 넘게 적자였는데도 투자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주주들이 여러 차례 에티오피아 사업을 철수하자고 요구했지만 삼성 경영진은 끝까지 반대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임원 회의록 한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것이 우리의 철학이다. 그 문장을 보고도 저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상주의적인 말을 진심으로 믿는 기업이 과연 존재할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서와 수치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에티오피아에 20년 동안 진심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그 사실을 잊은 걸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알려고 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품은 채 다음 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곧 제 모든 믿음을 뒤흔드는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9월 18일 밤 11시 뜻밖의 방문자가 제 호텔 방을 찾았습니다. 에티오피아 노조연맹 부위원장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레 문을 닫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고. 평소 강경파로 알려진 다니엘은 그날 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방 안 곳곳을 확인하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3달 전 중국의 대형 인프라 기업 신화하이드로가 에티오피아 정부 고위층에 접촉해왔다는 겁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기업을 몰아내면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단순히 돈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여론 조작까지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를 착취한다는 거짓 정보를 체계적으로 퍼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전문 여론 조작팀을 파견하여 수백 개의 가짜 계정을 운영하며 반한 감정을 자극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정교하고 빠르게 번졌던 시위의 배경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에티오피아 정치인들에게 준 뇌물 목록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정치인들뿐 아니라 언론인, 시민단체 지도자들까지 매수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악당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짜 증언자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한 적도 없는 이들이 등장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하도록 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중국 측 담당자가 가짜 증언자에게 대본을 암기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한국 기업도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그건 제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15년 전 우리 집안이 아시아 투자 실패로 몰락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아버지는 독일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업가였고 아시아의 미래를 믿고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동북아 기업들에 집중 투자했죠. 처음에는 큰 수익을 냈지만 아시아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문은 파산했고 아버지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기업은 스스로의 이익만 챙긴다고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히 계산적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제 표정을 읽고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노조 내부에서 확보한 자료라며 중국 측이 작성한 한국 기업 분석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펼쳤고 다음 순간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 안에는 중국이 분석한 한국의 아킬레스건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의 약점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익보다 신의를 먼저 두고 현지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 적혀 있었죠.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만든다. 그것이 그들의 힘이자 동시에 약점이다. 더 깊은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신뢰를 중시하며 현지 직원을 해고하지 않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무상 지원을 지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측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특성은 쉽게 역이용할 수 있으며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기만 하면 한국 기업은 스스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약점일까? 오히려 강점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중국은 우리를 단순한 고객으로 보지만 한국은 우리를 가족으로 봤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회의하면 계약서와 숫자, 이야기만 오가지만 한국 사람들은 항상 가족 안부부터 물었다고. 다니엘의 눈에는 후회의 기색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민수 사장님은 제 딸 이름까지 기억하셨고 생일 때마다 작은 선물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중국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해온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항구를 빼앗겼고 짐바브웨에서는 광산 채굴권을 독점했으며 잠비아에서는 구리 광산을 장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례가 비슷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액을 약속해 현지 정부를 회유하고 기존 투자국을 몰아낸 뒤 결국 핵심 자산을 장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을 몰아낸 뒤 우리 구리광산과 히토류 자원을 가져가려는 거죠.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침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이 에티오피아 정부에 제시한 최종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축출한 뒤 에티오피아의 모든 광물 자원에 대해 50년간 독점 채굴권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대가로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했지만 자세히 보면 함정투성이었습니다. 투자금은 모두 중국 기업이 시공하는 조건이었고 노동자도 중국에서 데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전혀 없었고 결과적으로 100억 달러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빚만 떠안게 되는 셈이었죠. 다니엘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해준 건 한국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갈등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호의가 정말 진심이었을까? 혹시 잘 포장된 비즈니스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날 괴롭혔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때 당신은 진실을 보게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을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한국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에티오피아의 어두운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9월 19일 오전 6시, 마침내 한국 기업들의 72시간 철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현대희망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장면은 제 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마지막 심장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살 소녀 세라의 마지막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 박준호는 떠나기 직전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박 의사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세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수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의 실수조차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세라가 천천히 눈을 뜨는 순간 박 의사의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세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라. 한국에서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세라는 작은 손으로 박 의사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언제 다시 선생님을 볼 수 있어요? 박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음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이미 수백 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나는 한국 의료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박 의사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내 손자가 살았다고, 당신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만은 꼭 가져가 달라며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박 의사는 그 사진을 받으며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늘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깊은 곳이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였을까? 그들이 떠나며 보여준 진심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기술학교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갑작스럽게 마련된 긴급 졸업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모두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나선 23살의 요한네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고,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었다고. 요한네스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태극기 앞에서 한국어로 맹세했다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 순간 수천 명의 졸업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에 경례를 했습니다. 강당은 진지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인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자랑이자 희망이라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한국인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졸업생들이 한국어로 합창을 시작했습니다. 애국가였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완벽하게 진심이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친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현대자동차 에티오피아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는 마지막 차량이 천천히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공장 앞에는 2만 명에 달하는 현지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공장장 이성민은 마지막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20해가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고, 여러분은 내겐 가족 그 이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고, 마치 정말 가족과 작별하는 것 같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었다고, 사장님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고. 그 순간 노동자들이 일제히 손에 든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애국가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에티오피아 국가가 아니라 한국의 애국가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2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진정한 조국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차량이 생산 라인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공장 전체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20해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던 기계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 노인은 기계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20해를 함께해 온 동반자와 이별하는 심정이었겠죠. 공장장은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손을 잡으며 작별을 고했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생의 한 조각을 떼어내는 것 같은 상실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한국인들을 태운 마지막 비행기가 활주로 위를 천천히 달려 이륙했습니다. 공항에는 수만 명의 에티오피아 시민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한국어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멀어져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제탑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활주로의 양쪽으로 수많은 촛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한국의 애국가를 부르며 마지막 배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들 또한 울고 있었습니다. 창문 아래로 끝없이 흔들리는 태극기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듯 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지상에서는 더 큰 울음과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런 외침들이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남긴 것은 돈도 기술도 아닌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진짜 사랑은 받는 사람도 모르는 사이 깊숙이 스며들고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한국이 떠난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 에티오피아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22일 오전 현대희망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떠난 뒤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만 300명이 넘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의료진만으로는 고난도 수술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심장 수술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전국에 단 2명뿐이었고 그 2명조차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앞에서 절규하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8살 딸의 심장 수술을 기대하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그 절망스러운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 희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느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공급하던 의약품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체 의약품의 60%를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해왔는데 이 공급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멈춘 것입니다. 대체 공급원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이 끊어지고 고혈압 환자들은 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항생제도 진통제도 모두 부족해졌습니다. 아디스아바바 중앙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약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한 당뇨 환자는 인슐린 부족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지원이 이토록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을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농촌 지역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이 설치한 상수도 시설들이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칠 기술자도 부품도 없었습니다. 다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설사와 탈수 증세로 응급실로 실려오는 아이들은 하루에 수백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방문한 한 마을에서는 5살 소녀가 물을 찾으려 10km를 걸어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마을 족장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형제들이 있을 때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깨끗한 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전력 상황도 마찬가지로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이 건설한 발전소와 송전망이 하나둘씩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복잡했던 것입니다. 정전은 일상이 되었고 밤이면 도시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공장들은 줄줄이 멈춰섰고 학교도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들은 정전으로 응급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발전기도 몇 대 없었고 있을 리 없는 연료마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경제 지표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 지 불과 2주 만에 에티오피아 통화 가치가 30%나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에티오피아를 불안정한 국가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본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갔고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순식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삼성협력공장에서 일하던 10만 명뿐 아니라 그 주변 산업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50만 명이 동시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거리마다 일거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절망감에 젖은 청년들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일할 때는 미래가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내일이 너무 두렵다고. 한 달이 지나자 정부도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성 자본을 비롯한 한국의 투자가 빠져나가자 국가 재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한국을 대신할 투자국도 없었고 중국이 약속한 100억 달러는 여전히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티오피아는 국제통화기금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잔혹했습니다. 긴축 정책이 시작되자 국민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공무원 급여가 30%나 삭감됐고 연금도 동결됐습니다. 교육 예산과 복지 예산마저 크게 줄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시위가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 하나가 떠났을 뿐인데 나라 전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니.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아이들이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고 삼성 지원으로 운영되던 급식소가 문을 닫자 하루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준 것은 단순한 돈이나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국이 떠나는 순간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몰락은 과거에 보던 아프리카의 붕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통은 부패한 독재나 끝없는 내전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지만 이번에는 한국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뒤에 시작된 붕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한국과 함께 떠난 것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있을 때는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말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국이 이 나라에 남긴 것이 돈이나 기술보다 훨씬 큰 의미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10월 10일 한국이 떠난 지 정확히 3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명의 에티오피아 시민들이 아디스아바바 한국 대사관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시위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전 10시쯤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사람은 80살의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한국 국기를 품에 안고 대사관을 향해 깊은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자가 한국 의료진에게 수술받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손자가 한국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살아났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쫓아냈다고.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은인을 배신한 죄책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 100명, 1000명으로 늘어나더니 결국 광장 전체가 무릎 꿇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무릎을 꿇은 사람의 수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기를 향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즉석에서 마이크가 설치되었고 시민들이 한 명씩 나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23살의 소녀 마르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한국 의사님들이 무료로 수술해 주셨습니다. 마르타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은인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생명을 살려준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광장은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5만 명이 동시에 흐느끼는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기술학교 졸업생 요나스였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에서 10년 동안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장님들은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추석 때마다 한국 음식을 나눠주셨고 제가 결혼할 때는 직접 축의금도 주셨습니다. 요나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직원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도 대신 내주셨고 저를 아버지처럼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요나스는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김민수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사람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20년을 일해온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눈이 심하게 붓도록 울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 형님들과 함께 일한 20년은 제 인생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땀을 흘렸고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외쳤습니다. 제 딸이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제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았습니까? 오후 4시쯤 이날 중 가장 가슴을 찢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0살 소녀 세라가 어머니 손을 잡고 단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세라는 한국 의료진이 떠나기 직전 마지막 심장 수술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세라는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호 선생님이 제 심장을 고쳐주셨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 선생님이 울고 계셨어요. 세라는 작은 손으로 자기 가슴을 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건강하게 잘 살라고 한국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을 쫓아냈어요. 세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 선생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돌아와서 제 심장 소리 들어주세요. 세라의 말이 끝나자 광장 전체가 울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후 5시쯤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 사람이 시작하자 수만 명이 따라 불렀습니다. 완벽한 한국어는 아니었지만 간절함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5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시민들이 한국의 애국가를 부르며 한국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미안해요. 돌아와주세요. 그 절규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해가 질 무렵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한국 병원에서 수술받아 살아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한국 선생님들 죄송해요. 다시 돌아와주세요. 현수막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넘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봤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입니다. 밤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광장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어도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용서해 줄 때까지 그곳에 있겠다고 결심한 듯 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는 어쩌면 용서받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래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부의 고위 관료들까지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침내 에티오피아 대통령도 모습을 드러내 공식 사과를 전했습니다. 한국을 배신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살아왔던 걸까?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이제서야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10월 14일, 에티오피아 정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무조건적인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에티오피아가 완전히 굴복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조건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을 개정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변화가 있어도 한국 기업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헌법 안에 한국 기업 보호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기업 전용 경제 특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근교의 서울시만 한 규모의 특구를 조성해 그곳에서는 한국의 규범을 적용하고 한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노조가 파업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자들 스스로 요청한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갈등으로 모든 것을 잃었으니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네 번째 조건도 놀라웠습니다. 에티오피아 공무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혀 한국 기업들과 더 깊이 소통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가 모토를 정직, 성실, 상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국가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이런 조건을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수락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내걸었습니다. 다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기업을 이용하지 말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복도 보상 요구도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싸웠을 뿐입니다. 가족은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한국인들의 마음의 깊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월 20일 한국 기업들의 복귀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온 건 의료진이었습니다. 박준호 의사를 비롯한 한국 의료진들이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수만 명이 몰려와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를 외쳤습니다. 박 의사가 로비에 들어서자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박 의사의 첫마디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함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진심을 알 것 같았습니다. 세라는 공항까지 달려와 박 의사를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박 의사도 세라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많이 자랐구나.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병원 복귀 첫날 가장 먼저 검진을 받은 환자는 세라였습니다. 박 의사는 세라의 심장 소리를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정말 건강하게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박 의사는 세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미워하겠니?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공장들도 하나둘씩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는 복귀 첫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2만 명의 직원들이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를 함께 들고 한국의 애국가와 에티오피아 국가를 연달아 불렀습니다. 공장장 이성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제 다시 함께 꿈을 만들어 갑시다. 그의 말이 끝나자 공장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된 차량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함께하는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우정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빠른 속도로 반등했고 실업률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에티오피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복귀 소식이 이 나라가 다시 안정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부지런해졌고 약속을 잘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가치가 사회 전체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한국 드라마와 K-팝도 여전히 인기였지만 그보다 한국식 일하는 방식, 생활 철학을 배우려는 열망이 컸습니다. 한국기술학교에는 입학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식 교육으로 자기 미래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병원을 세우고 장학재단을 확대하며 마치 잃어버린 시간들을 만회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에티오피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으며 세계가 이 나라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에티오피아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한국이 그 사실을 직접 보여줬다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이익만을 추구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저는 전혀 다른 진실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에티오피아에 단순히 투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자라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지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조용하지만 위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세계에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을.